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대선 자금으로 명시된 영장과 함께 야당 대표의 최측근이 체포가 되고 또 당사 압수수색 시도 이후 전국이 급냉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뉴스큐 오늘도 정치 원로 시각으로 전국 들여다보고 또 여야가 충돌하는 양곡관리법도 정리해보겠습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 복구는 마무리됐지만 보상은 이제 시작입니다. 대다수의 소상공인이 카카오 서비스를 기반으로 영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번 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는 불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검찰 속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이 김용 부원장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하면서 관련 영장에 대선자금이란 표현을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집중조사를 거쳐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인데 어제 무산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언제 어떻게 재개할지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어제 체포된 김용 부원장, 지금 거기서 계속 조사받고 있는 거죠? 네, 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김용 부원장은 이틀째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필요한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체포 시한인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조사 상황에 따라 이르면 오늘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8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내용을 보면 검찰은 이 돈을 대선 자금이라고 명확히 적었습니다. 김 부원장이 불법으로 받은 돈이 결국 이재명 대표를 위한 대선 자금 명목이었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이런 돈을 댄 건 대장동 개발 이익을 가져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라고 검찰은 지목했습니다. 남 변호사 측이 서울 서초구 천화동인 4호 사무실 등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측근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여러 차례 현금으로 돈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유 전 본부장이 이를 받아서 대장동 사업 자금 세탁용으로 세운 유원홀딩스 사무실 등에서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김 부원장은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죠. 네, 김 부원장은 불법 대선 자금 수수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과거 독재 시절처럼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목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말고도 여러 증거로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돼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거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돈을 건넨 대장동 일당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했고 김 부원장이 8억 원을 실제 어디다 썼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과거 성남시 의원 시절부터 대장동 일당과 유착 관계에 있었다고 의심하고 불법으로 받은 돈이 더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무산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가로막은 민주당을 향해 법 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그런데 김 부원장이 체포된 사이에 돈을 줬다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오늘 출소했습니다. 이를 놓고 여러 뒷말들이 무성하더라고요. 네, 과거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에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은 오늘 새벽 1심 구속기한이 끝나 출소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불법 자금을 전달한 게 맞는지 묻는 기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해서 김 부원장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끌어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구속기한 연장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며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동거인을 검사실에서 만나게 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할 내용이 있어서 유 전 본부장과 동거인을 함께 불러 조사한 적은 있지만 회유했다는 주장은 수사팀을 흠집내려는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공범 측에서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하려는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최근 변호인 없이 혼자 조사를 받았는지는 함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적이 없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칼로 흥한 사람은 칼로 망할 거라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민주당이 수사 책임을 두고 대검찰청 국감을 거부했지만 국민의힘이 개의를 강행하면서 국감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뉴스큐 시작하기 전에 속보를 봤는데 국감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법사위 국감을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오후 3시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우 위원장이 단독 개의를 결정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 자리로 몰려갔습니다. 피켓을 들고 보복 수사를 중단하라, 김건희도 수사하라 등을 외치면서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제대로 수사를 받으라고 외치면서 서로 밀고 밀리는 몸싸움까지 벌어졌고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국정 운영, 의회 운영 그만하십시오. 무슨 얘기를 하시는 어떻게 거예요? 똑같이 그러십니까? 왜 당연하고 누가 지금 아니 누가 대통령과 검찰이 그러면 의회라도 그 독주를 막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수라장 속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선서문을 읽고 간부 소개까지 했지만 결국 김도우 위원장은 정상적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측근 수사에 대해서 거듭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죠. 네, 이재명 대표는 오전 의원총회 뒤 취재진과 만나서 검찰이 대선 자금을 운운하지만 불법 자금은 1원도 본 일도 쓴 일도 없다면서 결백함을 주장했습니다. 오후 최고위 회의에서는 국가 역량을 상대 정당을 탄압하는 일에 집중하는 현실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면서 영원한 권력이 어디 있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칼로 흥한 사람 칼로 망한다라는 말도 기억해야 합니다.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는 정권이 돼야 합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을 향해 여당 시절을 생각해보라는 말로 본심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면서 자신의 무능과 실정을 감추기 위한 야당 탄압이 통할 리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 민주당이 떳떳하면 문을 열어주라고 비판하고 있죠.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정상 진행되는 법 집행을 민주당이 물리력으로 저지한 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어떤 명분으로도 압수수색 거부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도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걸 국민이 다음 선거에서 엄정히 심판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본인들에게 뭔가 구린 것이 많아서 저렇게 막는구나 하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존립 근거조차도 부정하는 일입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도 민주당이 공당임을 포기하고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사조직임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네, 대통령 발언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탄압이라는 민주당 반발에 대해서 무엇이 정당한지 국민이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어제 논란이 된 종북 주사파 발언에 대해서는 특정인을 겨냥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민주당은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도 입장을 냈네요. 네, 한마디로 일축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 출근길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에 대해 묻는 취재진에게 민주당이 과거 여당 때 언론사를 압수수색했던 걸 생각하면 그런 얘기가 정당한지 국민이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검언유착 사건 등으로 언론사 채널A를 강제 수사했던 걸 거론한 걸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은 검찰 수사는 본인 역시 보도를 보고 아는 정도라면서 확실하게 거리 두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수사 내용을 챙길 정도로 한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그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은 또 어제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과 오찬에서 나온 발언, 종북 주사파와 협치할 수 없다는 말에 대해서도 특정인을 겨냥한 말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주사파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잘 아는 거라면서 대통령은 국가 보위에 책임이 있고 마침 종북 주사파 얘기가 나와서 답변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어제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여기에서 윤 대통령이 제동을 걸었다고요? 네,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윤 대통령이 오늘 가장 먼저 언급했습니다. 농민이 애써 농사지은 쌀값이 폭락하지 않도록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쌀을 격리했다면서 이렇게 정부 재량에 맡겨놔야만 수요 공급의 격차를 줄이면서 재정과 농산물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비용 추계도 없이 통과시켰다면서 향후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사게 되면 공급 과잉은 더 심해지고 농업 관련 재정도 낭비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호 민생법안으로 꼽았던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사실상 반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의 재량사항으로 맡겨놔야지 수요와 공급의 격차를 점점 줄여가면서 우리 재정과 농산물의 낭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어 평택 SPC 계열 제빵공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사고 이후에도 기계를 가동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과 제도, 이윤이 다 좋아도 사업주나 노동주나 서로 상대를 인간적으로 살피는 최소한의 배려는 서로 하면서 사회가 굴러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진이다. 대통령실은 또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생중계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장관 등이 모두 참석해 경제위기 현황을 진단하고 토론할 전망으로 윤 대통령이 즉석 문답을 주고받는 방안 등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엔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만 공개가 됐는데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홍보하자는 차원에서 회의 전체를 공개하자는 대통령의 뜻이 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어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자 정부와 여당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사이에 둔 야당과 정부 여당의 대립, 무엇이 쟁점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양곡관리법이란 국가가 수급 조절을 통해 쌀 가격을 관리하는 것으로 1950년 2월 법률로 제정됐습니다. 우리 헌법 123조에도 국가는 농산물의 수급 균형과 가격 안정을 도모해 농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쌀은 국가 전략 자원이면서 동시에 식량 안보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왔었죠. 그런데 지난 1년 사이 쌀값이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쌀값이 5만 3천 원대였는데 지난달 3만 9천 원대까지 추락하면서 25% 이상 낙폭을 보였습니다. 관련 통계 작성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입니다. 이 양곡관리법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 배경인데요. 현행 양곡관리법에는 초과 생산량 3% 이상 또는 5% 가격 하락 시 정부는 쌀을 매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매입해야 한다라고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처리한 겁니다. 정부가 임의로 판단해 수급을 결정하다 보면 지금처럼 낙폭을 키울 수 있으니 이를 좀 더 안정화하자는 주장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과거에 이런 경험했던 것을 제도화해서 농민들이 삶이 좀 안정적으로 가게 하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 건데 왜 여당 의원들이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 여당 의원님들도 전 내심 찬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개정안이 오히려 쌀 공급 과잉을 초래해 매년 큰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고 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방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의도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당 측 이야기 들어보시죠. 쌀 아닌 다른 작물의 값이 폭락하면은 그때도 이렇게 법을 만들 겁니까? 무법, 배추법, 마늘법, 생강법도 만들 겁니까? 양곡공산화법은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양곡을 정치 도구화시킨 겁니다. 네, 일단 양국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라는 문턱도 남아있는 데다 만약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있는데요. 개정안을 사이에 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심을 달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해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네, SPC 자회사인 SPL 평택 제빵 공장에서 기계에 끼어 사망한 20대 노동자 A씨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새벽 6시 반쯤 경기 평택 장례문화원에서 A씨의 발인이 진행이 됐습니다. 유족은 A씨의 시신을 화장한 뒤 천안 추모공원에 안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잇따라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대 BNG스틸에 대해서 노동당국이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지난 4일 현대 BNG스틸 창원 공장에서는 하청 노동자가 무게 11톤의 철제 코일에 깔려 숨졌고 지난달에도 크레인을 점검하던 노동자가 공장 건물 기둥 사이에 끼어 사망했습니다. 노동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안전 조치가 준수됐는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대량 해고 사태에 직면한 푸르밀 직원들이 회사가 오너의 경영 무능 책임을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면서 집단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푸르밀 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직원들이 임금 삭감과 인원 축소를 감내하는 동안 신준호 회장의 급여가 그대로였고 퇴사하면서 퇴직금 30억 원까지 챙겨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신준호, 신동환 부자의 비인간적이고 몰상식한 행위에 분노를 느낀다면서 불법 해고에 대해서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카카오톡 먹통 사태. 복구는 마무리가 됐지만 보상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특히 카카오를 이용해 매출을 올렸던 자영업자들은 상당한 피해를 받더라도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크다고 하는데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카카오 장애 관련 상인들의 피해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연합회 정책회원본부 윤선혜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15일 주말에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하고 이제 엿새째 접어들고 있는데 사실 피해는 아무래도 주말 장사가 많았을 것 같아요. 월요일부터 접수 피해를 받고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몇 건이나 좀 접수됐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가 월요일 오후 4시부터 접수를 받았고요. 네. 지금 좀 전에 확인했을 때는 1,080건 정도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예, 그 소상공인들이 보통 카카오에서 이용하는 서비스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도 요번에 이제 접수를 받으면서 조금 이제 새삼 놀라고 있는 게 네. 너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셨고요. 네. 근데 이제 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또 피해 금액이 좀 크다라고 느껴지는 서비스는 이제 톡 채널로 쇼핑이나 주문 예약 등을 하고 계시는 그런 업종에서 좀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가장 좀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질문을 드리면 사실 이 소상공인들께서 예약이나 상담 창구를 말씀하신 톡 채널에 좀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 네네. 미용업도 그런 것 같고 또 뭐 케이크 만드는 그런 업도 그런 것 같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죄송합니다. 조금 질문을 좀 네.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실 영업이라든지 뭐 상담 이런 예약 같은 경우도 주로 이제 카카오톡에 있는 톡 채널을 이용해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네. 주말에 이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 부분이 좀 집중됐을 것 같은데 피해 사례를 좀 더 네네.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보통 이제 주말에 좀 특별하게 개인적인 취향을 담아서 이제 케이크 주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네. 피해 사례로 많이 접수가 됐는데요. 그 디자인 부분을 이제 톡 채널로 조금 디자인에 대한 취향이나 아니면 의견이나 네. 이런 것들을 그 주문자하고 수시로 이제 예약을 확인하면서 내용도 확인하면서 당일날 이제 제작을 하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네. 당일 그 모든 소통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네. 평상시 이제 하루 매출 뭐 1,000만 원이셨던 분이 80% 가까이가 거의 매출이 떨어진 경우도 좀 접수를 해주셨고요. 네. 또
기본적으로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주문건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배송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위치 기반 서비스를 통해서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또 연결이 안 되면서 배송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질이 빚어져서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던 경우도 있습니다. 네, 방금 과장님께서 80% 매출이 감소했다고 이제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전주와 비교하는 건가요? 네네.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이 해당 그 문제가 있었던 날에 네. 매출이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를 수치로 조금 확인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네. 그래서 이제 추산하는 것의 하나가 그 같은 기간 전주에 매출이 얼마나 발생했고 평균적으로 주말에 발생했던 매출에 대비해서 문제가 있었던 그 주에 매출이 얼마였는지를 조금 비교 분석하는 정도가 좀 있는 경우입니다. 네. 지금 현재 카카오 측은 그 유료 서비스는 바로 보상을 하고 무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례별로 보고 정책을 세워서 보상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소상공인들 피해 사례는 주로 그 무료 서비스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유료 서비스에도 해당이 많이 되나요? 저희가 이제 사실 중간 취합본에 지금 1,000건이 넘긴 했으나 지금 이제 중간 자료를 조금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1차적으로 저희가 정리한 자료는 이제 667건에 대해서 일단 자료 정리를 한 거를 보면 네. 유료와 무료의 비율이 사실상 거의 반반 정도로 보여지고요. 예. 그 중에서는 이제 유료와 무료를 같이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으셔서 네. 꼭 무료다, 유료다 어느 쪽이 많다라고 하기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네. 예. 자, 2018년도 이번 사고 이후 2018년도 KT 화재가 많이 거론됐는데 그때도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이제 피해를 입었고 물론 피해 기간은 이번이 좀 더 긴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됐는데 그때 당시 그 피해 보상까지 몇 달 정도 걸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려운 게 말씀하신 대로 개인별로 사례도 다양하고 분야도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 보상의 기준이라든지 설정을 잡는 게 굉장히 까다로웠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소상공인 연합회는 이런 기준을 정하는데 어떻게 좀 논의 구조가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네, 그 부분은 조금 이제 민감하기도 하고 저희도 예. 좀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요. 네네. 현재까지 저희가 이번 주에는 피해 접수를 받고 그 피해 사례들을 조금 분석해서 네. 이것이 어떤 대응이나 보상 조치, 또 어떤 향후 어떤 행동으로 좀 이어지는 게 적합한지에 대해서 네. 고민하고 좀 분석하는 데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차적으로 접수된 자료들에 대해서 분석이 끝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제가 확인한 기사로는 일단은 이 피해 사례나 보상 문제 관련해서 카카오 측과 조금 적극적으로 소통이 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직접 소개를 해준다면요. 이번 피해 관련해서 보상 관련해서 카카오 측과 어떻게 소통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직접 소통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쪽에서도 뭐 저희 쪽에 의견을 묻거나 이렇게 이제 연락을 해오신 거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자료를 취합하고 있고 향후 이 자료들이 이제 어떤 그 보상이나 아니면 배상 어떤 향후에 좀 중요한 자료로 쓰일 수 있다면 네. 얼마든지 좀 협의를 거쳐서 제공을 할 용인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어떤 움직임은 저희 쪽에 전달되고 있지 않아서 저희도 뭐 그런 것까지는 아직 네.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오히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 YTN 통해서 카카오 측에 전달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마지막으로 지금 피해 접수 기간이 내일까지인데 당사자가 피해 사례에 대해서 근거를 입증해야 되는 방식입니다. 향후 대응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이 단계에서 이번 주 현 단계에서 이제 그 부분을 고민하고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논의는 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열어놓고 고민은 하고 있으나 이 자료를 조금 분석한 자료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와 봐야지만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예측이나 행동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아무래도 보상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보니 과장님도 좀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는데 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카카오 측과 소통이 잘 안 되면 대응책이 미흡할 경우 이제 전제하에 뭐 법적인 대응,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좀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물론 이제 넓게 보면은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단계가 어떻게 진행될지가 조금 저희도 고민스럽긴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법률 자문이나 이런 단을 통해서도 이제 상시적으로 자문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런 논의가 실제로 진행됐을 때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좀 방안을 저희도 아직은 준비 중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피해 접수 창구도 좀 끝으로 소개해 주시죠. 어떻게 좀 알기로는 뭐 네이버 카페 같은 게 있다고 하는데 피해 접수 어떻게 좀 창구 마련돼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이제 소상공인 회원단체로 많이 이루어진 저희가 네. 이제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저희 회원사들 를 위주로 우선 그 관련 이제 접수 링크를 좀 안내 문자로 해서 많이 돌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커뮤니티에도 저희 그 구글 링크 신청 폼을 많이 공유를 해드렸고요. 네. 사실적으로 이제 그 접수 들어오는 곳들을 보면은 그렇게 아름아름 알게 되신 분들끼리 또 공유를 해주셔서 많이 접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회 정책회원본부 윤선혜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소상공인분들은 이 부분도 힘드실 텐데 기준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대출이자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다. 하소연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이나 변동형 비중이 큰 전세자금 대출자들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요.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 여러분 대부분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전반의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릴 때마다 반복되는 문제는 가계대출자들이 져야 하는 이자 부담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은 금리 인상 속도가 특히 가파릅니다. 이미 지난 8월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가중평균금리는 6.24%를 기록했습니다. 2013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현재 주요 4대 시중은행의 내부 1등급 기준 신용대출 금리 상단은 7%에 육박합니다. 고신용자가 대출을 받으려 해도 조만간 5%대는 자취를 감출 가능성이 큽니다. 직장인들이 돈이 급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금리가 7, 8%까지 오른 상황이라서 급한 돈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입니다. 무섭게 오르는 금리에 신용대출 상환액은 빠른 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은 지난달 2조 1천억 원 감소해 9월 기준으로 가장 크게 줄었고 지난해 12월 이후 줄곧 내리막입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상황이 좋지 않긴 마찬가지입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 잔액 가운데 무려 94%가 변동금리형으로 집계됐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지만 불어나는 이자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실제 한 시중은행이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6억 원을 받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2년 새 월 이자액은 132만 원에서 259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전세 대출의 경우 한 7점대 후반의 금리가 예측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이 신용대출의 금리는 전세대출보다 조금 더 빠르게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7점대 극후반에 가까이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에 서민들의 이중고가 점차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어제보다 4천여 명 감소한 25,43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1,500여 명 줄었고 2주 전보다는 3,200여 명 감소한 겁니다. 지난 14일부터 닷새 동안 이어진 전주 대비 증가세가 어제 감소세로 전환된 뒤 이틀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49명으로 80회째 200명대를 기록했고 사망자 23명, 치명률은 0.11%입니다. 정부가 대중교통 등 특정 장소에서만 마스크를 쓰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지적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등 장소를 구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해외 사례를 고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발표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모든 나라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됐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가 계속되고 있고 여전히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비상사태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헌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에 대해 최상위 경계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WHO 국제보건긴급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The committee's view is that COVID-19 remains a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and I agree. 지난주 열린 긴급위원회에선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비상사태 해제 여부를 논의했지만 만장일치로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든 나라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됐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6억 2,200만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고 WHO에 보고된 사망자는 650만 명에 이릅니다. 최근 전 세계 하루 확진자는 26만 3천 명, 한 주간 사망자는 856명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다른 질병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And there is still too much fear that termination of the fake might aggravate existing inequalities in access to vaccine or therapeutics and might demobilize all the efforts engaged to prepare for a future pandemic. 무엇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하고 있는데 세계 각국의 방역 완화로 이를 제대로 관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WHO는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변이가 300개 이상 보고됐다며 이들 가운데 새로운 조합이 나타날 경우 심각한 면역 회피력을 가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이동헌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국내에서 코로나가 유행한 뒤 처음으로 독감이 동시에 확산하면서 예방접종에 참여하는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30%대 접종률에 머물고 있는 고령층은 물론 13세 이하 어린이의 독감 예방접종 참여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올해 독감은 이전보다 유행 규모가 크고 더 길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국내 유행한 2년여 동안 독감 환자가 급감해 자연 면역 형성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12월은 돼야 발령되던 독감 유행주의보는 올해 이례적으로 석 달 이른 9월에 내려졌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에도 어린이와 고령층 같이 무료 접종 대상은 물론 본인 부담금이 있는 일반 성인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데 요즘 그 독감이 유행하고 있어가지고 폐렴 등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미리 맞으러 왔습니다. 독감에 걸리면 38에서 40도 정도의 고열과 오한을 포함해 근육통과 두통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영유아와 고령층, 임신부와 만성질환자 등은 폐렴으로 진행할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독감에 걸리게 되면 독감의 합병증이 아주 크게 나타나실 수 있기 때문에 기저질환자나 고령자, 어린이, 임산부들은 꼭 독감 예방접종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시행 중인 70세 이상 고령층의 참여율은 3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무료 접종도 시작되는 만큼 정부는 접종률을 더 끌어올리려 독려하고 있습니다. 생후 6개월부터 13세 이하 가운데 생애 최초 접종이라서 2번 맞는 대상자는 40%, 1회 접종 대상자는 30%가량인 어린이 접종률 향상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접종 대상자는 물론 고위험군과 함께 사는 가족도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은 합병증도 예방하도록 폐렴 구균 백신까지 맞는 것이 좋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검찰의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체포, 그리고 이어진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선 전 정부 시절을 언급했고 또 민주당 내부에선 사퇴를 예견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걸러서 2주 만인데 네. 2주 전엔 주로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하면서 정치엔 때가 있다라는 말로 이제 마무리했습니다만 오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얘기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의원님께 여쭤보면 어제 비상소집 문자를 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돌렸다고 하던데. 네. 네. 저는 지역에 일정도 선약된 일정도 있고 네네. 또 그래서 지역에 있었습니다. 네. 일단 어쨌든 야당 안에 있는 민주연구원의 압수수색 시도까지 있었기 때문에 먼저 좀 질문 드릴게요. 네. 자, 김용 부원장에 대한 체포, 그 이후에 이어진 일련의 과정 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어쨌든 민주당의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 어쨌든 그 사법적 조사의 대상이 되고 의혹을 받고 있고 네. 또 뭐 체포가 되고 압수수색 영장이 그렇게 또 집행되는 이런 사태가 네. 굉장히 당혹스럽죠. 뭐 어쨌든 지금 사안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바가 아니니까 네. 속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검찰은 검찰대로 증거 수집을 할 거고 예. 또 이재명 대표나 또 그 김용 등 주변 인물들은 자신들의 하여튼 명명백백하다는 것을 또 무고함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명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검찰은 일단 대선 자금을 정조준하고 있고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모님은 어떻게 일련의 과정 보고 계십니까? 이건 뭐 이 수사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사건을 생산해서 의도적으로 뭐 수사하는 게 아니고 예. 이미 대선 전부터 그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돼 왔던 것이기 때문에 뭐 새삼스러울 것이 없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럽고 황당하겠지만은 네. 우리들이 밖에서 볼 때는 이미 예견된 거니까 저 선거 끝나면 수사하겠구나, 대장동 사건 수사하겠구나, 이재명 대표도 수사하겠구나 하는 거는 예견된 일이니까 네. 이건 뭐 별로 새삼스럽지 않는데 야당으로서는 뭐 마땅한 대응 카드가 없으니까 어떤 자기네들 구성원이 체포돼 갔으니까 네. 야당 탄압이다, 뭐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야당이 뭐 우리 야당 때도 그랬으니까 입만 열면 정치 보복이다, 뭐 야당 탄압은 뭐 입만 열면 따라다니는 거니까 그냥 하는 소리인데 네. 그게 이제 크게 설득력이 없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대표를 정치 보복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 그러면 이재명 대표로부터 뭐 손해받은 게 있어야 뭐 보복을 하든지 뭐 하지 보복할 거리도 없고 또 지금 다수의 야당을 탄압한다고 해서 덕볼 일이 뭐가 있나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탄압한다 그래갖고 국회 다수를 점하고 있는데 손해보면 손해받지 그 탄압에서 덕볼 일이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일단 네, 이재명 대표는 뭐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좀 감추기 위한 탄압이다라는 입장이긴 합니다. 뭐 네. 사람 잡아간다고 뭐 무능하고 실정하고 뭐 그게 감춰지나요? 무능하고 실정은 뭐 드러날 건 다 드러나게 돼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저걸 너무 야당도 너무 요란스럽게 키울 것도 없고 그냥 뭐 사실대로 조사하는구나 이렇게 덤덤하게 넘어가야 그게 야당에게도 이로운 것이지 야당이 저렇게 떠들었다가 만약에 뭐라도 하나 진짜 뭐 나오면 그때는 또 뭐라고 또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번 접근은 이미 예견된 일이니까 저렇게 뭐 요란스럽게 여야가 저걸 갖고 정쟁거리 만들 것이 아니고 그냥 사법 처리하면 하는 대로 맡겨놓고 보는 것이 난 낫다. 그것이 네. 전국의 안정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물론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적 의혹은 이미 대선 때부터 줄곧 제기되어 온 부분이고 네. 뭐 대선이 끝나면 패자는 혹독한 시절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뭐 이건 예견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네. 이재명 대표와 또 그 주변 인물에 대한 사법적 조사가 아마 강도 있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건 예견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다만 네. 검찰의 여러 가지 전후 행태들을 보면 몰아치기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좀 하고 있거든요. 몰아치기다. 예. 그런 점에서 상당히 그 정치적 어떤 계략이 있지 않나라는 것을 야당 쪽에서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어제 그 민주당 당사 민주연구원에 네. 대한 압수수색도 사실은 그 김용이라는 사람이
그 부원장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된 지 3일밖에 안 됐고 그리고 뭐 3번인가밖에 네. 안 갔답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사물을 갖다 놓지도 않았고 예. 뭐 그렇다면 사실은 민주당 제가 만약에 저 당대표나 뭐 그 관여하는 입장이라면 아예 그냥 집행하라고 하겠어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거리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또 정서적으로는 정당의 그 검찰권이 또 야당의 검찰권이 직접 들어와서 집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국정감사 중에 느닷없이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는 좀 상당히 좀 유감이다. 그렇게 그래서 국정 지금 진행 중인 거의 어쩌면 종착역으로 가고 있는 국감까지도 지금 흐트러 놓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점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방금 이 의원님께서 몰아치기다, 동시다발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재호 고문께서는 정치 탄압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혹시 반론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오늘 아침에 네. 기자분들과 그 질의 답변 중에도 감정이 섞여 나옵니다. 말하자면 아니 뭐 바빠서 나는 그렇게 뭐 수사 상황을 챙겨볼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 네. 그런데 민주당이 과거에 여당일 때 어떻게 했냐. 이 언론사 뭐 압수수색 할 때 마구잡이 들어가서 했잖냐. 라고 하면서 그런 민주당이 지금 할 말이 있냐. 네. 뭐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하는 건 감정이 쌓여 있는 거죠. 네. 사실은 그런 말은 매우 불필요한 말이고 그런 말들 때문에 대통령이 야당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상당한 반감과 심지어 적개심을 갖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상대방 당하는 쪽에서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나아가서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을 한다. 이렇게 확대 진행되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이 그냥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상상의 나래를 피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나 집권 세력에서 하는 여러 가지 언동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점에서 네. 좀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 세력이 그 자중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네. 대통령이 직접 전 정권을 거론해서 비유하는 거는 그건 뭐 제가 봐도 별로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전 정권의 검찰총장이었잖아요. 전 정권의 적폐청산에 대해서 수사를 총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전 정권을 거론하는 거는 그건 꼭 적절한 건 아니고 우리가 볼 때는 민주당이 그 정치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는 저도 뭐 전 정권을 그 빗대서 이야기하는 건 아주 싫어합니다만은 예. 이번 경우는 보면 그 원체 민주당이 정치 탄압이라고 정치 보복이라고 세게 나가니까 지난 정권의 그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했습니까? 뭐 청와대 심지어 캐비넷까지 뒤지고 뭐 다 해갖고 그 또 각 부처마다 적폐청산 팀까지 만들고 해갖고 그때 무려 수사한 사람이 지난 정부도 약 2,000여 명을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속한 사람만 해도 200여 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주에 선고받은 형량만 해도 100년이 넘습니다. 지난 정권에. 그러니까 그 주에 또 그 조사를 못 이겨서 압력에 못 이겨서 이재수 장군이라든지 4명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거론해 볼 때 그것이 다 정치 잔압이다,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민주당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건 지난 정권의 적폐청산이라는 이유로 한 거니까 그걸 갖고 뭐 당신네들은 그때 정치 탄압했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할 건 아닌데 네.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그 김용 부원장 네. 체포해가고 뭐 또 그 김용 씨는 현역 의원이 아니니까 아마 국정감사주에 뭐 체포해가고 민주연구원도 그 압수수색 한다는 건 절차니까 뭐 그 3일밖에 근무 안 했다는데 그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검찰로서는 일단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그래 한 건 모양인데 네. 그걸 갖고 너무 민주당이 과하게 나가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런 소리가 나오죠. 당신네들은 지난번에 전직 대통령이나 둘, 국정원장 4명, 장관, 대법원장 싸그리 다 잡아 넣어놓고 뭐 지금 딴 소리냐 이렇게 국민의힘이 말할 수 있고 정치가 그렇게 되면 이게 끝이 안 보이잖아요. 네. 국민의힘은 당신네들 옛날에 안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민주당 왜 지금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정치 탄압하느냐 하고 이렇게 나가면 끝이 안 보이니까 그 이야기를 피착안에 접어두고 사실만 갖고 여야가 따져야지 그걸 정치적 의미를 자꾸 확대해 나가면 이게 별로 생산적이 못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나 또 여당, 네. 국민의힘 그 집권 세력은 사실 이와 같은 예민한 상황에서 국정을 잘 끌어가야 된다는 더 큰 목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네. 사실은 그 말씀하는 언동 또는 여러 가지 야당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좀 더 그 깊은 그런 심사숙고하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당신들은 뭐 여당일 때 이렇게 했잖냐 그러면 결국은 반감과 적개심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밖에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당의 그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도 네. 전국에 꼬이고 어렵잖아요. 이때는 언행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에 감정을 섞지 말고 네. 이성적으로 이야기하고 팩트에 근거해서 이야기하고 근거도 없이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거를 갖고 이야기하고 감정을 섞지 말고 그러고 어떻게 되든 전국을 수습하는 건 여당 몫이잖아요. 전국을 안정시키는 건 대통령의 몫이잖아요. 네. 그러므로 여당과 대통령은 이렇게 정치판이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좀 냉정해지고 좀 그래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좀 협치하려고 그러고 뭐 좀 이렇게 좀 참고 좀 양보하고 야당이 이렇게 좀 경우에 없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예. 야당이니까 저렇게 하지 하고 좀 들을 줄도 알고 이렇게 나가야지 야당이 달려든다고 똑같이 달려들면 이게 전국이 되겠습니까? 네, 오늘도 어김없이 정치인의 화법에 대한 또 얘기가 화두가 됐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또 가능하면 윤석열 대통령 발언도 두 분이 소개하셨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 발언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정감사 중에 야당의 중앙 당사를 이렇게 압수수색하는 일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치가 아니라 이건 그야말로 탄압입니다. 진실은 명백합니다. 이런 조작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그리고 정권을 유지하겠다 이런 생각 버려야 합니다.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이론 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이어지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야당 탄압이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기획 사정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저는 이런 그 수사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언론 보도나 보고 아는 정도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수사 내용을 챙길 정도로 한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야당 탄압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그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히 두 분이 보셨는데. 네. 저는 우선 이재명 대표 발언은 야당 대표니까 저렇게 이야기하겠지만은 네.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선행돼야 될 것은 우선 국민 여러분, 제 측근이 제 친한 사람이 이 불미스러운 일로 체포돼 갔는데 그리고 우리 민주연구원도 압수수색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막았는데 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과를 먼저 하고 그리고
정치 탄압 우는 이야기를 해야지. 정치 탄압이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하는데 이재명 대표 개인과 관련된 대선 전부터 있었던 일의 연장인데 그걸 본인이 사과 한마디 안 하고 뭐 본인이 불법 자금 1원도 안 썼다. 누가 지금 뭐 이재명 의원 불법 자금 썼다고 좀 잡아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로서는 저렇게 이야기 뭐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쉬운 거는 야당 대표로서 국민들에게 먼저 죄송하다는 사과를 먼저 해야 되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도 저 발언 저대로 보면 뭐 대통령으로서 뭐 그런 그 야당 수사나 이런데 관계할 뭐 시간도 없고 뭐 틈도 없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네. 그 다음에 뭐 여당 시절에 뭐 언론 뭐 조사하고 뭐 이런 거는 대통령이 언급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언급하기 시작하면 이 일이 아주 이게 저 판이 아주 그래 되면 또 여당 사람들이 또 가만있겠습니까? 또 벌들처럼 달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발언을 감정을 섞지 말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야당 탄압이 없습니다. 우리가 야당이 여당보다 의석이 더 많은데 탄압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탄압해서 우리가 덕 볼 일이 뭐 있습니까? 이 정도로 끊어버려야지. 민주당이 여당 할 때는 뭐 언론 압수수색부터 시작해서 뭐 안 했냐 이런 이야기는 대통령으로서는 안 해도 될 말이죠. 네. 이재명 대표의 선사과가 좀 필요했다는 말 지적은 저는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설사 억울해도 선사과. 네네. 예, 일단 이러한 시끄러운 일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당 대표로서 유감 표명이라도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발언 중에 수사 상황을 챙겨볼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한가해도 수사 상황을 챙기면 안 되죠. 대통령이 수사 상황을 검사도 아닌데 왜 챙깁니까? 그러니까 그는 당연히 그 대통령으로서 수사 상황은 한가하든 한가하지 않든 챙길 일은 아니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여당일 때 그때도 말하자면 언론기관에 대해서 며칠씩 압수수색을 했다. 네. 결국은 어찌 보면 저거 말씀은 뭐 과거 얘기를 상기시키는 듯하지만 실제로 저 말을 하면서 말씀을 하면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과 언론기관을 쌈붙이는 격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치졸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런 말은 하면 안 된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국격에 맞는 그런 좀 품격 그리고 평정심을 좀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잔뜩 감정이 쌓여서 민주당에 대해서 뭐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감정이 그것도 좀 드러나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네. 저렇게 드러나면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에 손상이 되죠. 리더십에도 제약이 되고요. 아주 대통령이 아주 몸에 배야 되는데 아직은 대통령이 몸에 밴 게 아니라 아직은 검찰총장의 몸에 배 갖고 가끔 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대통령이 아직 몸에 안 뱄다는 말씀이시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 다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몸에 배야 돼. 한 5개월 넘었으니까 이제는 대통령의 몸에 배해서 국정 전반을 이렇게 딱 총괄하고 내려다보고 점검하는 이런 입장에 서 있어야지 저런 야당이 뭐라고 야당이야 입만 열면 탄압한다 그러고 보복한다 그러죠. 그게 뭐 우린 야당할 때 안 그랬나요? 네. 근데 그걸 일일이 대통령이 대응할 일은 아니다 이 말이죠.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두 분의 어떤 발언에 대한 비평을 들을 수 있었는데 현안에 대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회 취재기자는 민주당이 이제 수사 책임을 놓고 대검 국감을 거부했다. 국민의힘이 개의를 강행하면서 국감장이 아수라장이 됐다. 이렇게까지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는 겁니까? 국감은? 저는 지금 국감을 원래 참여하기로 했거든요. 네네. 국감은 그 국민이 국회의원들한테 그 책무로서 부여한 의무입니다. 게다가 야당의 시간이잖아요. 예, 그리고 야당의 무기이고 야당의 운동장이고 야당이 국감 안 하면 그러니까 국감을 안 하면 야당의 손해입니다. 문제제기나 지적을 할 기회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그 국감은 해야죠. 어제도 거부한 것은 너무 섣부른 것이었고 다행히 이제 오늘 의총에서
그 국감에 참여하기로 했으면 해야 되고, 더구나 법사위에서는 대검에 지금 검찰의 수사 과정에 뭔가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조목조목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상식에 근거해서 지적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견제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만약에 뭐 이렇게 안 하고 뭐 불만 토로하는 비토를 하게 되면 네. 결국은 야당 손해죠. 그렇습니다. 저기 국회의 꽃이 국감입니다. 네. 국정감사입니다.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입니다. 야당의 시간입니다. 예. 지금 민주당이 검찰에 불만이 많잖아요. 검찰이 하는 그 여러 가지 그 행태에 대해서. 그러면 대검 국감이면 조목조목 밤을 새고 날밤을 새더라도 따져야죠. 따져서 그게 자기네들이 그 주장이 정당하다면 검찰의 주장이 정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국감을 통해서 밝혀야 되는데 스스로 대검 국감을 포기해버리면 속으로야 국민의힘이야 잘 됐다 그러죠. 아이고 뭐 시끄럽지 않고 잘 됐다고 넘어가는 거지. 대검도 좋아하겠죠. 예? 그리고 검찰도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아이고 그 일일이 답변하려면 골치 아픈데 잘 됐다 이러지 속으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야당이 국감에 철저하게 야 됩니다. 그런데 뭐 스스로 포기해버리니까 여당이나 정부 측에서는 아이고 뭐 알튼이 빠졌다 잘 됐다 하는 거죠. 일단 지금 속보로는 국민의힘이 단독 개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까지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안에서 좀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잠깐 소개하고 또 이상민 의원 의견을 듣고 싶은데 이를테면 이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이런 사법 리스크에 당이 단일 대우를 유지하는 건가에 대한 의문이거든요. 잠깐 서른 의원 얘기를 들어보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꼭 그것만 있겠느냐. 검찰이 뭔가 꼬투리를 쥐고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오늘 새벽에 나온 유동규 이야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유동규가 이 방아쇠를 당긴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진실의 일부분을 보여준 것으로 봐야죠. 입을 열기 시작했다.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를 직접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당에서 맡아서 막을 테니까 대표로 나오지 마라. 그런 주문을 제가 했었죠. 이런 사태를 저는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네, 물론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좀 각을 세웠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유동규 전 본부장을 언급하면서 방아쇠를 당긴 건 아니냐라는 표현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뭐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네. 확인된 건 아니지만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로부터 네. 상당 부분 그 김용에 대한 혐의에 대한 증거 또는 소명 자료가 확보된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은 됩니다. 네. 그러나 뭐 그거는 속단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뭐 사안이 정리가 안 됐고 또 그에 대한 증거도 확인이 안 된 이상 뭐 미리 어떻다고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걱정 반 또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는 어떤 희망 반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이것이 요즘 들어와서 뭐 부쩍 이렇게 갑자기 표출된 건 아니고 이미 뭐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 나가기 전부터 그 당내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네. 또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은 뭐 당대표가 이미 압도적으로 된 분이니까 네.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이미 뭐 지난 얘기고요. 네. 이제 그렇다고 해서 당대표라고 해서 당에서 무조건 뭐 엄호사격하고 비호하고 그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네. 뭐 그 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하되 또 당은 당대로 일정한 거리두기를 하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그리고 법이 또 그 수사에 오남용이 없도록 이거는 당연히 감시하고 견제는 하되 그렇다고 뭐 과잉 비호를 한다든가 대표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 또한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서른 의원 본인이 저는 정치적 조사를 원체 많이 받고 김대중 대통령 선거도 직접 참여해서 뛰었던 분이기 때문에 네. 대개 정치권의 그 동향, 뭐 흐름, 특히 이런 거 뭐 누가 잡혀가고 조사받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경험했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뭐 여러 가지 저 짐작이 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그 대표권에 대해서 김용 그 씨라든지 뭐 정진상 뭐 유동규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검찰 공개되는 것들은 아마 극히 일부분일 거예요. 네. 검찰이 공개할 수 없는 결정적일 때 공개하려고 하는 더 많은 자료를 갖고 있을 겁니다. 네. 그건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면에 보면 서른 의원으로서는 자기의 경험으로 봐서 저런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실 그 서른 의원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안 되면 조사받고 잡혀간다. 예를 들어 그런 식은 그 국민들 여론은 이미 오래 전에부터 있었던 거니까 그것에 대한 대비가 왜 부족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적하는 것 같으니까 네. 일명 일리가 있는 말이죠. 네, 주제를 바꾸기 전에 이상민 의원에게 하나만 짧게 여쭤보면 지금 검찰 그 입장은 어제 무산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이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당사 8층, 10층에 마련된 곳인데 잠깐 우리가 싱크탱크로 알려진 기구인데 민주연구원 또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검찰의 이런 입장에 대한 평가까지 좀 함께 질문 드릴게요. 예, 민주연구원은 뭐 각 당이 네. 그 정책연구원을 필수로 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검찰로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다 청구했고 네. 또 판사에 의해서 그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혐의가 어느 정도 객관성을 띠고 있고 그리고 그를 뒷받침할 만한 소명 자료가 붙어 있고 그리고 압수수색을 할 정도의 그런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이제 판사가 네. 영장을 발부했겠죠. 그러면 검찰로서는 그 영장을 또 집행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정한 영장의 유효 기간 내에 아마 재집행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저도 보도해 보니까 당장은 안 하지만 그러나 이 영장을 발부하던 이상 이 집행기관으로서 하지 않을 수 없다. 네. 뭐 이런 입장이 검찰이고 검찰은 뭐 그런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를 계속 해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아까 김의겸 대변인이 그랬거든요. 김용 부원장이 연구원에 온 것은 딱 3번이라는 입장이 있어서 과연 여기서 뭘 검찰이 볼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대체 뭐가 있길래 그렇게 막을 것인가 이 두 가지 의문점이 지금 충돌하고 있거든요. 네, 관련 내용은 또 생각에 따라서는 네. 뭐 여러 각도가 있고 지금 당에서는 어쨌든 당의 그 압수수색이 집행이 들어온다라는 네. 거에 대한 정서적인 수용 가능성이 상징적인 네. 그게 힘들 겁니다. 그러나 이제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거 한번 뭐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빨리 네. 보고 그러면 나가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예, 검찰이 네. 민주연구원 전체를 압수수색했다 그러면 나는 민주당에서 결사적으로 막을 거예요. 왜 민주연구원이 이런 민주당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는데 그거는 뭐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러나 민주연구원 그 당사 안에 있는 민주연구원 김용식 근무했던 그 방 그걸 압수수색하겠다. 그 김용식이가 근무했던 방 그럼 하루를 근무했던 이틀 근무했던 네. 그걸 절차적으로 압수수색하겠다. 요 이야기는 저는 민주당이 막을 필요가 없다고 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3일밖에 안 나왔다는데 그 무슨 자료가 있겠습니까 거기. 그러면 연구해라. 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민주당으로서는 야당의 당사에 검찰이 들어오냐 이런 그런 그 문제 때문에 이제 반대를 하는 모양인데 네. 그러나 검찰이 저걸 만약에 민주연구원만 압수수색하는 게 아니고 자꾸 저렇게 하면 그 민주연구원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또 나갈지도 모르니까 나는 그 김용식 방만 압수수색하겠다 그러면 민주당이 들어주는 게 옳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추후 그 김용 그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들어갈 경우 네. 영장 심사에도 사실은 이렇게 압수수색을 집행을 거부한 그런 자료는 썩
유리하게 작용은 안 할 거로 생각됩니다. 네, 이르면 오늘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과 함께 또 압수수색은 검찰이 고심하고 있다고 하니까 YTN 속보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고모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테면 발언을 통해서 좀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들렸는데 이 발언은 어떻습니까? 뭐 본인은 대통령은 특정인을 겨냥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종북 주사파원의 협치가 불가능하다라는 이제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저는 뭐 대통령이 그 말을 당의 상임 고문이 자꾸 비판을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네. 그러나 그 발언도 대통령이 할 발언은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은 어떻게든지 야당을 설득해서 야당과 협치해서 지금 뭐 정부조직법도 올라가 있고 양곡법도 올라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올라가 있는데 그래야 되는데 그 야당을 물론 종북 좌파 뭐 종북 주사파 이렇게 그 야당 전체를 매도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누가 들어도 그건 민주당 보고 한 이야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뭐 겉으로는 한쪽으로는 협치하자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종북 주사파하고 대화 안 하겠다 그러면 민주당과 대화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당을 받아. 또 하나는 국가 전복 세력은 대화 안 하겠다. 한반도의 국가 전복 세력이라고 하는 건 북한밖에 없잖아요. 북한은 지금 매일 포격하고 난리치잖아요. 네. 그래서 한쪽으로는 북한하고도 대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북한하고도 비핵화를 두고 대화를 하고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미국도 북한하고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다고 하는데 그런데 대통령이 딱 잘라서 어떤 세력하고는 대화 안 하겠다, 협치 안 하겠다 이렇게 잘라버리면 전국이 꼬이죠. 이게 네. 빌미가 되고 꼬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그냥 운동가들이 선동연설로 할 수 있는 소리이긴 하지만은 네. 그러나 나라를 국정을 다스리는 대통령이 그렇게 편가르기식 또 야당이 색깔론이라고 달려들 텐데 그런 이야기를 대통령이 직접 하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그 40~50년 전 과거에 그게 사고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 경산호 위원장이나 똑같이 하는 말이 지금 주사파가 대한민국에 누가 있습니까? 주사파가 있다면 그건 미친 사람이고 그건 정신병원에 보내야 될 일이죠. 그리고 주사파, 북한에도 주사파는 없을 거예요. 김정은 파는 있어도. 그럼 김정은 파가 있다. 지금의 시점에서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종북 주사파라는 40~50년 전에 얘기했던 그 얘기를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지. 주사파 여부를 본인들이 알 것이라고 했는데 없다는 말씀이시죠? 대통령의 의지는 그럴 거예요. 나는 대통령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 내 아주 대통령의 직을 걸고 목숨을 걸겠다. 이런 자유민주주의 소위 그 정체성을 지키는 의지를 표현한다고 하셨는데 그 의지는 뭐 충분히 알겠지만은 네.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 뭐 민주당 당헌에 우리는 주사파라고 해놓은 것도 아니고 뭐 민주당 당헌에 우리는 종북이라고 뭐 해놓은 것도 아닌데까 민주당이 우리가 어디에 우리가 종북 주사파라고 돼 있느냐 이렇게 따지면 그것도 딱히 또 할 말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뭐 종북 주사파라는 말 자체를 대통령의 입에서 언급하는 게 참 어찌 보면 부끄러운 일이고 과거에 그러면 제가 대통령한테 구급하라고 그러면 좋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 좀 상대를 보고 정치를 할 생각을 하셔야지 자꾸 그렇게 편가르게 하고 상대를 그냥 있지도 않은 사실에 몰아버리고 네.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대통령이 더 궁지에 몰릴 수가 있다. 어쨌든 야당과는 지금 협치를 해야 되는데 국정 운영을 하려면 지금 다음 선거에서 뭐 국민의힘이 다수가 되면 몰라도 2년도 안에는 야당이 다수인데 협치해야 될 상대를 보고 종북 주사파하고는 협치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뭐 네. 말은 그건 뭐 언론적인 이야기지 꼭 민주당을 보고 한 이야기는 아니다 이렇게 되지만은 그럼 민주당 보고 이야기 안 하면 이 땅에 누구 보고 종북 주사파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대통령께서는 감정을 섞어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이런 모든 것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원외 당협위원장 오찬 간담회에서의 대통령 발언까지 두 분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재호 상임고문 또 이상민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카카오 먹통 대란 이후 정부와 정치권은 데이터 센터 관리에 국가가 개입할 수 있게 법을 바꾸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2년여 전에 나왔던 법안을 재탕하는 수준이어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다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선 카카오나 네이버와 같은 부가통신 사업자에 의무적으로 이중화를 시키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이번 화재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같은 시스템을 2개 이상 준비하는 걸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겁니다. 올 연말 이전에라도 할 수 있으면 여야가 협의를 해서 우선적 법안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당 법이 통과되면 데이터 센터 안전관리에 정부가 관여하고 과징금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와 여야 모두 적극적이라 법 통과 가능성이 크지만 업계는 반발합니다. 2년 전 비슷한 법이 나왔을 때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등의 회원인 인터넷 기업협회는 지나친 규제라며 반대한 바 있습니다. 카카오톡은 이제 국민 대다수가 쓰기 때문에 공공성을 띠는 서비스가 됐습니다. 대통령의 독과점 대응 발언으로 수면 위에 떠오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이른바 온플법은 조금 더 셈법이 복잡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에 갑질하는 걸 막겠다는 게 주요 내용인데 자유를 내세운 정부와 추진 의지를 밝힌 야당의 온도차가 여전합니다. 업계는 플랫폼 기업이 갑의 위치에 있는 게 증명된 적이 없다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온라인 플랫폼의 위상이나 위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도적 규율이 되지 않고서는 다만 이 같은 법안이나 논의는 이미 다 나왔던 것들이란 점에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란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관리에 국가가 개입하는 법 개정안은 2년 7개월 전에 발의됐지만 당시 여야 모두 반대하며 폐기됐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빵 공장 사망 사고 관련 속보인데 경찰이 이번 사고 관련해서 평택 SPC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로 했다. 진행하고 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4시 55분경부터 얼마 전이네요. 한 10분 전쯤부터 평택시 팽성읍 추팔산업단지 안에 있는 SPL 주식회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함께 이번 사고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번 사고 관련해서 불매운동, 그러니까 이제 SPC 측의 대응을 놓고 불매운동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압수수색 속보 또 추가되면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온라인에서 선입금을 요구한 뒤 물건을 보내지 않고 잠적하는 중고 사기 혹시 당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같은 전화번호를 서로 다른 이름 10개로 돌려쓰면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포착됐습니다. 접수된 피해 신고만 300건, 피해액이 2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안동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3일 A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최근 품절 대란을 겪고 있는 휴대전화 매물을 발견했습니다. 판매자는 1991년생 윤모 씨. 원가보다 싼 가격에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곧바로 선입금했지만 송장을 보내준다는 문자를 받은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제 신분증을 당당하게 이제 보내주고 그 중고나라 카페에서 거래했던 이제 내역들이 쭉 있는데 몇 년 전부터 늘 활동을 이제 해오신 분이길래 이제 믿고 거래를 했던 거죠. 사기가 의심돼 피해 신고 사이트에 검색해보니 이미 윤 씨에게 당한 사례가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윤 씨 휴대전화 번호가 또 다른 중고거래 사기범으로 추정되는 사람들 번호와 정확히 일치했던 겁니다. 계좌번호나 휴대번호에 특정 번호가 계속 반복적으로 돼 있거나 또 휴대번호가 제가 당한 저한테 사기를 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휴대번호로 등록돼 있는 경우도 있었고.
취재진이 피해 사례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 사기범은 이름 10개로 53개 전화번호를 돌려가며 범행을 저지른 걸로 파악됐습니다. 뒷자리가 똑같은 번호도 10개나 확인됐는데 범행을 위해 일부러 같은 뒷번호를 만들어 사용한 걸로 추정됩니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때도 6개 은행 계좌 29개를 번갈아 가며 이용했습니다. 인터넷 사기 피해 신고 사이트 더치트 집계 결과 이들 10명의 명의로 접수된 피해 신고만 300건에 육박하고 피해액은 2억 원이 넘었습니다. 주로 휴대전화 등 고가 상품을 미끼로 삼았지만 식사권 같은 소액 품목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당장 다음 주 아버지 생신인데도 심지어 생신도 이번에 환갑이셔서 아버지한테 고르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라센나가 제일 좋다고 하셔가지고 아버지가 고르셨는데 황당했죠. 피해자들은 대부분 신분증과 물건 인증 사진 등만 보고 의심 없이 돈을 보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 지금 현재 있는 판매자가 조금 문제가 있는 판매자가인가 아닌가를 애플리케이션에 조금 확인을 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그래도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전국 20개 이상 경찰서에 동시다발적으로 신고가 접수된 데다 범행에 사용된 계좌도 많아 수사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되도록 선입금을 하지 말고 카카오톡이나 문자보다는 중고거래 사이트 시스템을 통해 거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경찰이 양부모 학대 등에 의해서 숨진 정인이 추모 공간을 만들겠다며 후원금을 모은 뒤 유용한 혐의로 고발을 당한 유튜버를 지명수배했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40대 남성 유튜버 A씨를 지명수배하고 소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올해 초부터 A씨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등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고 소재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대표 컬링팀 팀킴의 지원금 등을 횡령해 재판에 넘겨진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의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대법원은 김 전 대행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대행의 사위 장반석 전 평창올림픽 혼성팀 감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최근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의 신입사원 공채 필기시험에서 문제가 잘못 출제가 돼 응시자들이 재시험을 치렀습니다. 행정법과 이름이 비슷한 행정학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 건데 이번에 벌써 두 번째 출제 오류라 관리 소홀이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보는 Y, 황보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 지난 1일 진행한 공채 필기시험 전형입니다. 직업 기초능력을 판단하는 NCS 50문항과 직무 관련 50문항, 모두 100문항을 치른다고 공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직 직무 관련 전공인 법학 과목 필기시험에서 엉뚱한 문제가 출제되는 일이 빚어졌습니다. 출제 범위인 행정법 대신 행정학에서 문제가 나온 겁니다. 행정법이랑 행정학이 이름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를 푸는 시험장에서는 거의 찍다시피 했던 것 같습니다. 수험생들은 경영학이나 토목공학 등 다른 전공 과목에서도 출제 범위에서 벗어난 문제가 여럿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시험을 많이 봤었는데 첫 페이지를 펼쳤을 때부터 이게 경영학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이제 당황스러웠고요. 토목과나 행정학 그리고 법학까지 다른 수험생들도 비슷한 이제 의견을 많이 갖고 있어서 공사 측은 법학 과목에서 출제 대행사의 오류를 인정하고 일주일 뒤 재시험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다른 과목들은 출제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며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응시자들은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했지만 시험 뒤 문제지를 걷어가고 공개하지 않아 외부에서 직접 검증할 방법은 없습니다. 필기가 60%라 굉장히 비중이 큰데 이러한 출제 오류가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수험생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의 공채 필기시험을 둘러싼 잡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6년엔 당시 출제 대행사가 기술직 전기 분야 필기 문항 전체를 2011년도 전기기사 검정시험에서 그대로 가져와 베끼기 논란이 일었습니다. 공사가 대행사의 출제를 맡기고 기본적인 검수조차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문제 출제부터 검수까지 대행사에 위탁하는 구조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공사 직원이 문제를 최종 검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 채용엔 경쟁 입찰에 참여하는 대행사도 소규모 업체들이라 관리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반복되는 시험 출제 오류는 채용 공정성 문제를 야기합니다. 공공기관에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좀 더 전문성 있는 대형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예산의 한계로 그렇지 못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결국 대행사에 따라 출제 범위와 문제 유형이 오락가락하면 공채 과정의 신뢰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만큼 명확한 출제 기준과 검수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된 소프트웨어 업체 한글과 컴퓨터 김상철 회장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병제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김 회장의 자택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컴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회장은 가상화폐 아로와나 코인을 통해 얻은 시세 차익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경기 북부경찰청 소속 A경정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경정은 지난 18일 밤 11시쯤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수원 광명고속도로 광명방향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잠든 혐의를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국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경호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중단됐습니다. 검찰은 해당 경호원이 처벌을 피하려 출국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만큼 수사를 종결하지 않기 위해 기소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성 정체성에 따른 박해를 주장하는 트랜스젠더 외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첫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트랜스젠더인 말레이시아 국적 A씨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실제로 체포돼 처벌을 받았다며 박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해군의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 참석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해군 참모총장이 일본 관함식 기간에 현지로 출장을 가지만 관함식에 참석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YTN이 확보한 이종호 해군 참모총장의 일본 출장 계획안입니다. 제18회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 WPNS 회의 참석과 우방국과의 대화 등을 위해 다음 달 5일부터 5박 6일 동안의 출장이 계획됐습니다. 이 총장은 5일과 6일엔 양자대담과 환영 행사 등에 참석하고 이후 이틀간 WPNS 본회의에 참석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 총장의 출장 기간인 6일, 일본에선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국제 관함식이 열립니다. 역대 해군 총장들은 영국과 중국, 러시아와 태국에서 열린 국제 관함식에 참석한 전례가 있지만 이번 이 총장의 출장 계획엔 일본 국제 관함식 참석 일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관함식 참석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해군 참모총장의 관함식 참석 계획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한미일 해상연합훈련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제국주의 상징인 우길기를 단 함정을 일본 총리가 사열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군 관계자는 지난 8월 관함식 초청 사실이 알려졌을 때만 해도 한일 관계 개선 차원에서 참석하는 쪽으로 방향이 기울었지만 최근엔 어렵지 않겠냐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10월 제주에서 열린 국제 관함식 때도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이 우길기 개양 논란 끝에 불참했고 우리나라의 해군 총장격인 해상자위대 막루장은 관함식엔 참석하지 않고 해군 심포지엄에만 참석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정부가 4년 만에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과 결의안 문안을 놓고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회견에서 정부는 유엔 총회에서 현재 논의 중인 북한 인권 결의안 협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고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대공세가 예고된 가운데 러시아가 점령지에서 계엄령과 대피령을 발동했고 자국 안에서도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불리한 전세는 물론이고 국내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해석됩니다. 이상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헤르손의 한 항구에 아침 일찍부터 긴 줄이 생겼습니다. 대피선을 타려는 피난 행렬입니다. Здесь находятся две очереди людей, которые записывались в колл-центре. По правой стороне находится очередь на Олежке. 지난 9월 러시아가 전격 합병한 헤르손에는 6만 명 규모의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대공세가 예고됐기 때문입니다. Попрошу воспринять мои слова всерьез и воспринять их как максимально быстрая эвакуация. Город сдавать мы не собираемся. Будем стоять до конца. Нацистов в город мы не пустим. 러시아군은 악전고투 중입니다. 지난달 동부 하르키우 전선이 붕괴한 데 이어 남부 헤르손주 전선까지 위태위태합니다. 러시아는 헤르손 등 4개 점령지를 전격 합병하고 자국 내에서 30만 명의 예비군 동원령까지 내렸지만 상황은 나아진 게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합병 선언 직후 동부 요충지 리만을 탈환했고 이달 들어 헤르손에서만 500제곱킬로미터를 탈환했습니다. 결국 5개월 만에 러시아 국가안보회의가 다시 소집됐습니다.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헤르손, 자포리자주 등 4곳에 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총력 방어 체제입니다. Продолжаются обстрелы. Гибнут мирные люди. Неонацисты используют откровенно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ие методы диверсии на объектах жизнеобеспечения. Устраивают покушения на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местных органов власти. 푸틴 대통령은 자국 내 80여 개 지역 수반에게 군사작전 지원 등을 위한 생산 증대와 관련한 추가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접경에는 이동 제한 명령도 발동했습니다. 사실상의 전시체제인데 이마저 실패할 경우 푸틴 대통령에겐 총동원령을 통한 전면전과 핵공격 같은 극단적 카드만 남게 될 전망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불과 20살의 PGA 투어 2승을 몰아치며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김주형이 3번째 우승 사냥에 나섭니다. 국내 유일 PGA 대회 더 CJ컵이 무대입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이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윈덤 챔피언십 우승에 이어 둘레도 안 돼 2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린 김주형. 90년 만에 나온 역대 2번째 최연소 2승 기록에 김주형은 PGA 투어가 가장 주목하는 선수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아직 사실 그렇게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냥 아직 많이 배워야 할 게 너무 많고 더 발전을 이제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PGA 투어는 홈페이지에 김주형의 기록을 자세히 분석한 특집 기사를 실었고 세계 정상급 선수들도 김주형의 현재와 미래에 놀라움과 기대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So young, and there's going to be so much happening for him with the amount of talent that he has, and then I was watching the President's Cup a lot, and I think there's a lot more Tom Kim fans in the world because of the President's Cup, right? 김주형의 3번째 우승을 노리는 대표는 국내 유일의 PGA 투어인 더 CJ컵. 자신의 스폰서 대회이기도 해 메이저 대회만큼 욕심나는 무대입니다. 무엇보다 샷의 정확도가 중요하게 설계된 코스도 정교한 코스 공략이 강점인 김주형이 자신감을 갖는 부분입니다. 메이저도 그렇고 뭐 플레이어스도 그렇고 큰 대회가 너무 많지만 뭔가 한국 타이틀 스폰서를 우승할 수 있다는 건 진짜 엄청난 큰 영광이고 경기만 좀 자신감 있게 부담 없이만 하면 좋은 성적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19로 국내 대신 3년 연속 미국에서 대회가 열리지만 김주형과 임성재, 김시우 등 PGA 투어 선수 외에도 우리 선수 13명이 출전 자격을 얻었습니다. 개막전에 선수들이 한식을 체험하는 등 대회 개최의 취지를 살린 다양한 홍보 행사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막내 김주형을 앞세워 세계 무대에서 전성기를 맡고 있는 우리나라 남자 골프가 국내 유일의 PGA 투어에서 다시 한번 힘찬 도전에 나섭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리치랜드에서 YTN 이경재입니다.
오늘 낮부터는 계절이 제자리를 되찾으면서 완연한 가을을 만끽하기 좋았는데요. 내일은 아침에도 예년 이맘때 날씨를 보이겠고 낮 동안에는 오늘만큼이나 온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려했던 미세먼지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과 경기 남부는 종일 나쁨 단계가 예상되고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중서부지방도 오전 한때 높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오후부터 밤사이 강원 산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9도, 청주 7도, 부산은 13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19도, 춘천 18도, 부산 22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에는 영동 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방은 비 예보가 없어서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 또 다음 주 초반에는 반짝 추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